안녕하십니까. 저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에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꼭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걸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를 우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법적인 시각을 쉽게 좀 접근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파악을 할 것인지 또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에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기준은요. 어떤 상황에 100%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는 그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A, B, C라는 세 사람의 어떤 그 분쟁이 있다거나 할 때 A, B, C로부터 좀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보통 생각하기 쉬운 어떤 그 상황일 텐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A의 입장으로 훅 100%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B의 입장으로도 들어가 보고 또 나온 다음에 C의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 각각의 A, B, C의 어떤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났을 때 A, B, C의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는 거죠. A, B, C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A, B, C의 어떤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게 오리무중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A가 뭘 바라는지, B가 뭘 바라는지, C가 뭘 요구할까? 이런 부분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남의 입장에서 바라봐라 이런 말인데요. 법학을 할 때 있어서도 또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역지사지의 부분에서 바라보면 내 입장의 내용과 또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럴 때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조율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아마 법적인 시각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시간 또 이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는 사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그 문제 있을 때도 꼭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A의 상황, A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만약에 A라면 어땠을까? 또 B의 입장에서 들어가 볼 때 B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일까? 내가 그 B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으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부분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연습을 해보면 적어도 꼭 법률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법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는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그 부분은 꼭 옛날 그 책에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시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의사 표시의 법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 문제를 풀면서도 법적인 지식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나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되도록이면 쉽게 해드릴 텐데 그 부분이 지금 100% 다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례 자체를 이해하면 그걸 결국은 이해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례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종중은 선조들의 묘가 있는 선산 및 위토를 종중은 B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위토라고 하는 부분은 묘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사지을 땅을 옆에 이제 마련해 두고 그 농사를 짓는 그걸로 비용으로 됐던 거죠. 그것을 바로 위토라고 그럽니다. 위토. 그래서 선산 및 위토를 종중은 B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중이라는 종중, A 종중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종중이 다 있고요. 거기에 이제 종중이 자기 종중의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종중 대표자라든가 또는 종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개인 앞으로 이제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소유권을 등기해둔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 상황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이것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A 종중이라고 하고요. A 종중이 B의 종중원의 이름을
뭘 합니까? 명의신탁하죠. 명의신탁. 이 지금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문제는 명의를, 이게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 믿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믿고 맡기느냐? 믿고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그러죠. 야, 명의를 좀 믿고 맡길게.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B가 누구의 부탁을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받을 숫자거든요. 누구의 부탁을 받았냐면 A 종중이 야, 너 이름으로 좀 하자. 이 땅을. 그래서 그 명의를 믿고 맡기는 거고, 그래서 B는 그 부탁을 들어서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이 소유권을 등기를 해뒀다. 이 말이 바로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B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C는 본권 부동산이 A 종중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B를 해유해서 이 부동산을 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매수한 다음에 C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C가 등장하죠. 이 C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매수인이 되는 거고요. 이 B는 A 종중하고 관계에서는 신탁자, 수탁자가 되지만 C하고 관계에서는 또 매도인도 되죠. 매도라는 것은 판다는 거고 매수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C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 C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자신의 채권자 D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다시 이 D가 여기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채권자가 되죠. 이건 누구에 대한 채권자입니까? C에 대한 채권자니까 C는 또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담보 설정했단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당권을 잡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저당권을. 그러니까 C가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보니까 C의 그 소유자로 돼 있는 걸 보고 여기에 이제 담보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담보 설정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럼 A 종중은 위 부동산을 다시 이런 상황을 보고서 A 종중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아, 내 건데 왜 B하고 C하고 넘기고 다시 C는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 설정으로 이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A 종중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죠. A 종중은 이 부동산을 다시 원래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어떤 법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게 어떤 법리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이 상황에서 A 종중이 이 땅을 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한번 입장 차이를 한번 해볼게요. 입장 차이로. 자, 지금 A하고 B하고의 문제는 명의 신탁인데 내가 너 명의를 믿고 맡기는 부분인데 너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못 맡기겠다. 그러니까 너한테 명의 신탁했던 걸 내가 해소하고 원래 내 이름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돌려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B에게는 할 수 있겠죠. B에게. 그러니까 B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자가 이미 C에게 넘어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A 입장에서는 C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내 땅인데 당신이 B가 진짜 소유자고 아닌데도 C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C가 이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해야만이 C가 그나마 A 종중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나는 B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A 종중에서 그 명의를 B의 명의로 이제 부탁을 받고 소유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옮겼다라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나는 부동산을 보니까 진짜 B인지 알았다.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B한테 주고 이 부분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C가 이야기하는 경우라면은
A 종중은 사실은 할 말이 없겠죠. A 종중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A 종 당신들끼리 명의 신탁하고 하는 관계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부동산을 보고 이 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산 거다. 이렇게 C가 이야기한다면 A 종중으로 참 말문이 막힐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C가 B하고 A 종중과의 관계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본권 부동산이 A 종중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B가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C는 B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B를 또 해유까지 했어요. 야, 그거 뭐 A 종중인데 네 땅이나 다름없으니까 나한테 적극적으로 팔아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동 부동산을 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까지 했어요. 이 정도 되면 B하고 C는 이 A 종중의 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뭔가 공모해가지고 B가 C에게 이 땅을 넘기게끔 C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 C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A 종중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의 문제가 있죠.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취해서 B로부터 이 땅을 그냥 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C가 배임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배임행위가 뭡니까? A 종중에 대해서 배임행위죠. 배임. 해서는 안 되는, 임무에 반대하는, 위배되는 이런 말이죠. 배임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취한 거죠. C가 적극적으로 관계도 알았고 아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주겠다. 이게 A 종중의 땅이고 B가 종중원인데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땅이구나 라는 것까지 아는 것도 A 종중에서는 나 저 아는 것을 알면서 샀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너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B로 하여금 팔도록 해유하고 이랬느냐. 이 부분까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방법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C하고 이 관계는 어때요? 결국은 야 이거 효력이 없는 거다. 묘다 이렇게 되겠죠. 이 매매 관계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고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체에 소유권이 C로 돼 있다 하더라도 외관만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어때요? 불법 행위에 의한 거고 그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관이 C의 명의로 있다고 하는 부분과 상관없이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C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자, C는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D의 채권자는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A 종중이 자 B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관계를 해소시켜서 A 종중으로 오게 하면 될 문제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명의신탁의 문제는 언제든지 내가 진짜 소유자니까 이 A, B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야 이제 명의신탁 그만하고 내 이름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부동산이 C로 갔으니까 C를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A 종중이. 근데 C를 보니까 이게 명의신탁 관계를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유했단 말이죠. B를. 야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니까 너 이름으로 돼 있는 소유권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가입표를 쳐버린 거죠. 자, 남아있는 것은 D죠, D. 자, D는 뭐라고 A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D가. 그렇잖아요. D의 입장에서는 야 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보고 지금 나는 담보 설정을 한 부분이지 나는 C처럼 C하고 내가 뭐 이 부분을 짜고 뭐 채권 담보를 한 것도 아니고 B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짜고서 A 종중의 땅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B를 해유해서 C가 이걸 매수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를 못하고 나는 당연히 C의 소유권인 줄만 알고 했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D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C의 입장에서 억울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C는 이미 B로부터 불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유했기 때문에 C를 뭐 이걸 굳이 해줘야 돼라고 할 고민의 여지는 굉장히 적죠. 그러나 D는 어때요? D는 이건 굉장히 D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A 종중 뭐 잘못한 게 있나요? A 종중은 명의 신탁을 보통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B 이름을 빌려가지고 소유권을 B의 이름을 한 것 뿐인데 그걸 기하로 B와 C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죠. 자, 그러면 A 종중도 잘못한 거 없고 채권자 D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구를 더 보호해 줄 거냐 하는 문제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입법 정책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이다, 입법 정책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률을 누구를 더 보호해 줄 걸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나 사회나 국회에서 야, 여기도 잘못한 거 없고 여기도 잘못한 거 없는데 누구를 먼저 더 보호해 줘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야, 이건 이렇게 결단을 내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법제에서는 A 종중이 진짜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명의신탁한 B하고 C가 자기들끼리 짜고 이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C까지는 효력이 없는데 다시 채권자 C의 채권자 D에게 담보까지 설정해 줬단 말이죠. 이럴 때는 진정한 부동산에 있어서는 진정한 권리자를 우선 보호해 준다. 이게 이제 입법 정책적으로 먼저 법리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채권자를 먼저 보호해 주자. 이렇게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이 자체가 또 현저하게 부당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도 사실은 채권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우리가 수치화돼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뭐 자로되면서 A 종중이 조금 더 보호받아야 돼. 뭐 1cm가 더 있어. 이런 건 아니죠. 이 두 개 다는 이쪽을 보호해주든 이쪽을 보호해주든 그 자체는 일단 현저하게 부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법제는 진정한 소유자를 우선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이 D는 결과적으로 나는 돈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는데 이 부분을 효력이 없다고 치면 이 담보 설정이 없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이 담보도 없어지고 이 소유자도 없어지고 B의 부분도 결국은 없어지겠죠. 명의신탁을 해지해버리고 A 종중으로 이제 나는 이름을 내 이름으로 정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 없어지면 결국 손해본 사람들 C하고 B는 이건 구제해줄 뭐 그런 판단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뭐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D는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먼저 진정한 소유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이 D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될 그 다음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D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진정한 소유자를 우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자, 당신 D는 누구로부터 손해를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냐면 C에게 이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D의 구제의 문제죠. 만약에 채권자 D를 먼저 구해주면은 이 담보 설정은 이렇게 유하죠. 유하게 되잖아요. D를 먼저 보호해주면. 그러면 담보 설정된 그 가치만큼 A 종중은 어때요? 손해가 되죠. 이때 이 A는 결국은 먼저 채권자 D를 인정해주게 되면 B하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먼저 A도 잘못 없고 D도 잘못 없는데 정책적으로 누구를 먼저 보호해주냐? A를 보호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D를 보호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D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보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는 원물인 부동산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게 보호되죠? 당신이 받는 돈은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D가 먼저 보호받는다 그러면 담보 설정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담보 설정된 만큼 A 종중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때 이 A 종중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A 종중이 B하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A 종중에 먼저 진정한 보호자를 부동산에 있어서는 먼저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채권자인 담보 설정도 효력이 없고 이것도 효력이 없죠. 다 원상 복귀돼서 A 종중이 해소해 갈 수 있고 다만 채권자 D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D의 입장에서는 C가 자기 소유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자기 땅이 있는 것처럼 D에게 결국은 담보 설정을 해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자, 이걸 그럴싸한 법리로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사안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이런 용어를 법적인 용어를 같이 섞어서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전달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어렵게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쉽게 풀었을 때 아 그렇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자기 용어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아 내가 리걸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 자체는 어렵고 용어만 막 쓰면서 하게 되면 법률 용어라고 하는 부분도 쉽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막 법률 용어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용어로 바꾸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의 문제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명의 신탁에 관한 부분을 이제 법적인 체계에 따라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죠. 강의 안에.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는 뭐냐? 이게 일명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이다.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은 우리가 금융실명법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부동산에도 실명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걸 줄여서 부동산 실권리자로 명의를 등기해라 이런 말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그냥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이야기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왜 이제 부동산 실명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동산을 차용하면 명의 신탁해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는 A 종중인데 이를테면 A인데 B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A한테 실제 세금 추적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명의를 바꾸는 부분들은 빌려서 하는 부분들은 조세 문제, 세금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자, 부동산을 실명으로 해야지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거나 매길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명의를 바꾸게 되면 세금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실명법, 금융실명법, 뭔가 실명으로 한다는 것은 투명해진다는 소리죠. 조세행정이 투명해지는 거죠. 징수라든가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일단 맥락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얘 지금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실체적 권리 관계에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등기하게 해야 되겠죠. 방금 말했던 부동산 실명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질서를 방지하고 맞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투기하니까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탈세 방지하고 방지한 게 실명이죠. 뭐든지 투명하면 방지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이제 목적이 부동산 실명법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8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정중하고 배우자 및 종교 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중이죠? 정중은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고 관행이 있고 깊어요. 그래서 정중한 경우는 일단은 허락을 해주는데 이게 뭐 조세를 세금을 안 내게 사는 것을 허용 안 해서는 안 되겠죠? 나머지 원칙적으로 해주고 배우자 간에도 내 몸이잖아요. 일심동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또 다른 나니까 거기에다 이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실명법 위반으로 볼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도 그런 문제가 정중하고 비슷하게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고 법적인 부분을 위반하기 위해서 한다 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종중, 그 다음에 배우자,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A 종중하고 배우자고 종교단체가 명의신탁의 문제는 허용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치는데 그러면 다른 그냥 종중이 아닌 그냥 개인 A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종중원이 아닌 그냥 개인 B라고 할 경우에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부분으로 법률이 제정된 거죠. 그러면 세금이 제대로 세금이 투명하게 거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은 효력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게 지금 4조의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로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종중이 아닌 개인의 문제는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에 관한 부분이 허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중이 아닌 개인 A하고 종중원이 아닌 개인 B하고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럼 이것은 효력이 없는 걸로 보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C 개인이 있다고 치면 여기 지금 종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자, B가 지금 명의신탁이라고 있는 사실이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C가 이 명의신탁이라고 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명의신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명의신탁인지 아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든 모르든 간에 B가 C에게 명의신탁이 효력이 없는데 그 부분을 C에게 그냥 매도해버렸다. 부동산을. 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C는 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B한테 A가 만약에 명의신탁을 맡겼는데 그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계속하니까 이제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좋다. 그러면 C가 이게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부분을, 그죠? 알든 모르든 C가 사면, C로부터 사면, 자, 이 부분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걸 하겠다. 그러니 A가 기본적으로 이 명의신탁의 문제를 하려면 해라. 국가는 C에게 이 부분을 명의신탁의 부분을 알고서 어때요? 취득하든 모르고 취득하든 공이 전부 다 C가 효력을 하게끔 인정해 줄 테니까 계속 명의신탁 하려면 A는 너 물건 못 찾아. 당신 물건 못 찾는다. 하려면 해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우린 C를 손 들어주겠다. 이렇게 법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4조입니다. 4조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약정도 무효고 이 B가 A로부터 등기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등기. 그렇죠? 이 등기. 이 등기도 무효로 한다는 소리예요. 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로 하니까. 비록 B의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이것에 의해 가지고 등기를 A 개인이 B에게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등기도 무효를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3항을 보면 1항, 2항이 무효. 이 무효하고 이 무효를 지금 제3자, 이 C가 제3자 매수인이죠. 대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A 개인이 야, 나 B에게 맡겼던 것은 명의신탁도 효력이 없고 등기도 효력이 없는데 이거 무효 아니냐. 근데 C 너가 무슨 B에게 등기도 효력이 없고 없는 거 명의신탁인데 이걸 사는 것은 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라. A 개인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미리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A 당신 보고 말 잘 들으라 그랬잖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명의신탁 해놓고 C에게 이게 무효고 이 등기도 무효라고 하면서 다시 내놓으라 그러느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법률에서 이 물건 못 찾는다. 그러니까 C가 어때요. B로부터 이 등기가 무효고 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C가 B로부터 매수를 했다면 C의 거다. 이게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자면 명의신탁 한 사람들 잘 들어라. 그 다음에 그에 터잡아가지고 B에게 등기한 사람 잘 들으시오. 이 말이죠. 이 B로부터 C가 구입을 한다면 A는 이 물건, 자기 물건 못 찾아갑니다. C 겁니다. C 거. 그러니까 명의신탁 그래도 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지금 4조 1, 2항 본문 그 다음에 3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이해되시죠? 그래도 하려면 해라. 우리 국가에서는 책임 안 져주겠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명의신탁 야채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설명해 드린 거고 이 사안은 A 종중이고 명의신탁 관계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종중어는 이 등기도 효력이 있는 거죠. 이 사안에서는. 그리고 효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C가 이 부분을 알았을 때 그치지 않고 B하고 C 사이에 있죠. 그렇죠? B하고 C 사이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C가 적극적으로 회유하면서까지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이제 이건 허용될 수 없는 거다라는 부분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고 원래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은 이것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C가 이 무효인 것을 알면서 샀든 모르고 샀든 전부 C의 문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 관계에 의해 가지고 B에게 넘어가는 A 개인이고 B라고 할 때요. 그럴 때는 C의 손을 들어주겠다. A 그러려면 그래도 명의신탁 할래? 하려면 해라. 니네 물건 못 찾은다. C의 거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명의신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분.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사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의 안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에게 명의로 유효하게 등기한 경우, 그러니까 A 종중이 B로 했는데 그렇죠? 이 B에 있어서 명의신탁 법률에 관한 부분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문제는 A 종중하고 B 사이요. B 사이의 관계에서는 A 종중일 거지만 지금 B하고 C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B의 소유죠. 기본적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이거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A 종중의 문제가 명의 신탁의 문제를 넘길 때는 자 너한테 명의로 등기하고 네가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행사를 해라 이런 말이죠. A 종중. 그러나 우리끼리는 내가 소유자야. 근데 지금 대외 관계죠. B하고 C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어때요? B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이제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광의하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명의신탁의 대내 관계는 신탁자인 종중과 수탁자인 종중에 의지하니까 B가 되겠고요. 이때 기본적으로 신탁자인 A 종중이 이 수탁자인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이 지금 유효하는 거니까 종중의 경우에는. 그래서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이 효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B가 어때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되는데 여기 강의 안에 밑줄 긋은 게 있죠. 제3자가. 이 3자는 C죠. 수탁자가 B입니다. 매도나 담보의 제공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건 허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B가 A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을 C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를 알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B한테 적극적으로 야, 너 명의신탁을 받았다며 나한테 팔아 싸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까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는 명의신탁과 등기까지는 명의신탁 관계에 인정되는 종중이니까 효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C가 이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권유할 때는 어때요? 이것은 반사회적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권유까지는 안 가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샀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왜? 대외적으로는 B가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 얘기만 하면 되죠. 명의신탁 관계는 종중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내 거니까 대내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내 소유권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는 C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되느냐 이런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밑줄 긋던 부분이 있죠. 밑줄 긋던 부분이 이 종중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 이게 지금 C죠. C가 명의수탁자인 B죠. B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다. 이게 서로 공모했다는 소리죠. 이게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라는 말은 제가 또 밑줄 그은 게 있죠.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인 B에게 C가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인 B가 단순히 등기 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한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왜 대내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요. 근데 명의수탁자에게 야 실질 소유자 A 종중 몰래 나한테 좀 팔아봐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제3자의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제3자 명의의 담보 설정 등기, 이 D의 문제 설정 등기는 어때죠? 이게 절대적으로 무효죠. 이건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다시 취득한 제3자, 이게 채권자로서 담보권을 취득하든 또 다시 소유권을 넘기든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주장할 수가 없고 왜? A 종중의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 채권자 D의 부분도 보호받을 수 없고 전부 원상 복귀해서 다시 A 종중이 B의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A 종중의 소유권으로 부동산을 등기를 마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건의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C가 D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 역시 무효다.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종중은 이 부동산을 원래대로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사례 1번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2번을 한번 볼까요? A는 이제 90년 5월경에 아주 오래된 거죠. 90년 5월경으로 해봅시다. B와 함께 매매 대금을 반씩 부담해서 토지가 2개 있는데 이 필지를 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어요. A하고 B가요. B와 함께. 그러면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매수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여기를 A하고 여기를 B로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이제 뭐 매도인이 있다고 치고, 그죠? 매수인이잖아요, 이게. 매수인. 이건 공동 매수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동 매수인. 여기는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 자,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반씩 부담한다. 뭐 이것은 문제가 없죠. 합리적이죠. 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3,800만 원, 중도금이 1억 5천, 잔금이 1억 7,700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매매대금이 대금이 얼마입니까? 3억 6,500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금이 3,800이죠? 3,800.
그 다음에 중도금이 1억 5천. 1억 5천. 그 다음에 잔금이 1억 7,700이죠? 잔금이 1억 7,700.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매등을 반씩 분담한다고 그랬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B가, 잔금은 A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잔금 1억 7,700이고 계약금이 1억 5천하고 3,800을 더하니까 한 1억 8,800, 1억 7,700.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누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까? B가 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B니까 B. 이건 A. 그러니까 거의 뭐 반씩 부담하는 거나 진배는 없는데 어쨌든 요건 B가 하기로 하고 이 잔금 A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1토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1토지가 있고 2토지가 있겠죠. 1토지는 A, 2토지는 B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이렇게 내부 계약을 했던 거죠. 뭐 이거야 뭐 문제 없죠.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A는 이 매수 자금이 없어서 1억 7,700이 없으니까 B는 이제 뭐 마련했겠죠. 그러니까 A가 C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B가 아니죠. A하고 문제는 여기 이제 C의 문제입니다. C. 이 C가 지금 회사가 뭐 이제 대출회사라고 보고 대출회사죠. 대출회사. 그러니까 뭐 은행권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 회사의 감사로 있던 D를 통해서 C 회사에 대출을 부탁했죠. 이게 뭐 주체는 C가 되겠죠. 회사니까. 뭐 D는 여기에 있는 감사라고 치고. 그런데 이제 이미 A의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되어 가지고 A 명의로는 더 이상의 대출을 해줄 수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이제 이쪽에서 A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A가 이제 B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한 거죠. B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A하고 B 사이에도 이게 이제 계약관계가 또 있겠죠. A하고 B의 계약관계는 두 개죠. 하나는 공동 매수인의 계약이고 또 두 번째는 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계약의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선을 하나 두 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서 B의 명의로 대출 받아가지고 야, 내가 매수 자금으로 사용해도 어쩌냐. 이걸 A가 이제 B하고 얘기했으니까 B가 그렇게 해라. 이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에 공동 계약의 문제는 첫 번째 이렇게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잔금을 이 A, B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B가 A에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명의를 사용해서 허락해라. 이 말이죠. 해라. 대출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를 A는 이제 B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 관계 서류를 D를 통해서 C 회사에 제출하고 C 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억을 대출 받은 거죠. 2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2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받은 거예요, B 명의로. 그랬더니 B의 대출을 받아서 A와 B는 이 대출금 등으로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겠죠? 요 부분이고 A는 1억 7,700이니까 2억 받으면서 여기에 줬을 거 아니야, 매매 대금을. 이 원래 주인에게. 그리고 A, B는 A 토지는 1번은 A 토지, 2번 토지는 B로 이제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B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단 말이 나오죠. 이후 A는 이 1토지를 이 A가 다시 누구에게 매도했냐면 E에게 매도했죠. 이 A가. 그러니까는 이 A, B의 문제를 이 A가 다시 1번을 한 다음에 이 A가 누구에게 매도했습니까? E에게 1토지에 대해서 1번 토지에 대해서 이걸 매수를 A가 하고 이 A가 또 매도를 한 거죠. 이렇게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는 E에게 매도해서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죠. 그런데 지금 C로부터 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A와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C회사는 2억 원을 대출을 변제 안 했겠죠.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는 B 명의로 했으니까 B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A도 또한 C의 입장에서는 A하고 B를 두 사람을 다 채무를 갚아야 될 사람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C회사는 1토지에 대해서 이미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 신청을 했다는 말은 1토지에 대해서 C가 어땠다는 소리예요? 저당을 잡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D를 통해서 C회사 제출하고 1, 2에 대해서 C회사가 뭘 잡았습니까? 저당권자가 C고 채권액을 3억 7,500으로 하고 채무자 B로 된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했댔잖아. 1, 2를. 그러니까 격려된 이 부분에 대해서 A가 자기 땅으로 돼 있는 것을 E에게 팔고 이때 1 토지도 역시 담보권 설정이 됐겠죠. 담보 설정이 돼 있어요. 이 C에 대해서가 근저당권자가 C니까. 근저당권자는 누굽니까? C죠. 권자 C.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담보권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일단 E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는 땅을 E가 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1토지를 E에게 매도해서 E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고, 그 다음에 C회사가 1토지에 대해서 이미 경매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이제 C회사는 이 대출금을 변제받은 거예요. 변제받았는데 이 부분에 담보 설정을 해가지고 경매를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매수를 했지만 결국은 이 1번 땅은 누구에 가겠습니까?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버렸겠죠. 그랬더니까 위 근저당의 실행으로 인해서 E가 결국은 손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저당권자 C가 있고 채무자를 누구로 했습니까? 채무자를 B로 했죠. 이렇게. 이 A가 매수를 했고. 근데 이 담보 설정을 실행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소유자가 누구로 갔다 그럴까요? 갑으로 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E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A로부터 딴 상을 자기들이 이 채무를 안 갚는 바람에 어쨌든 이 담보 설정된 부분이 경매로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가 버리고 나는 내 땅을 어때요? 뺏겨버린 거죠? 샀던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채무자 이 B가 이 땅에서 누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에요? B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B한테 E가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액을 좀 갚아라. 응? 이렇게 하니까 B는 야, 무슨 소리냐? 나는 그때 이 실질적으로는 A고 실제 채무자 A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되고 나는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내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이 A하고 이제 E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 이제 매매 관계를 할 때는 이 담보돼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E가 승계를 해가지고 이 돈에 관한 부분을 자기가 갖겠다 하는 식으로 보통 거래 계약이 맺어질 수가 있죠. 거래 계약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안에서는 그런 승계 계약을 E가 맺었는지 맺어 있지 않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C가 이 담보 설정의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채무자는 B로 돼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바꿔지지는 않았죠. E가 매수하면서. 보통 이제 매수하면서 채무도 승계해버리면 채무자 G도 B에서 E로 바꿔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것은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수했다고 치고 따라서 이 채무자 B가 그대로 있고 저당권자 C가 있는 상태에서 담보가 실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 땅은 낙찰로 누군가에 넘어가고 대신 E는 어때요? 자기 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손해가 본 거죠. 이미 지금 매도해가지고 매도 대금도 일부가 소정의 금원이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 채무를 B가 왜 안 갚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손해배상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유일한 경우만을 전제로 딱 사고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태 파악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시각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볼 때 뭐 E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100% 장점만 있고 100% 단점만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을 파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고정하대요. 그것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경직되죠, 사고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내게 맞다 이렇게거든요. 이런 분들은 법적인 사고가 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사람, 머리가 말랑말랑한 사람이 사실은 리걸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균형 감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이 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관이 있어 보이지만은 리걸 마인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이 편파적인 부분에 빠져 전체를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어두세요. 열어둬서 내 답이 답은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저런 견해도 있다. 이런 부분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 바람직한 어떤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야, 현실 거래에서 A가 지금 이에게 매수했을 때 담보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을 C가 보통은 채무 승계를 할 텐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느냐? E가 담보 설정했고 저당권은 C고 채무자 B고 채무 승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야, 그럼 니네들이 이것을 어때요? 언제까지는 해결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약정을 하면서 E가 A로부터 땅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야, 그런 상황 절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순간 어디에 빠진다? 독선이 빠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못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은 자기 문제 자기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실제로 당해본 사람들 보면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자기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 유일하게 한 가지 상황으로 해석될 게 아니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은 채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가 그냥 그대로 채무자가 B가 이 사람들이 돈을 갚는 걸로 하고 E가 매수했다라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안을 봤는데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못 갚으니까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E는 손해봤겠죠? 그랬더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채무자가 B잖아요. 그러니까 B가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으니까 B 너 왜 안 갚았냐? 나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련다.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래요? 야, 실제 채무자는 A야. 나는 그냥 편의상 내 이름 빌려준 건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누가 다툼입니까? A하고 B하고 다툼이 되는 거죠. 야, 왜 네가 편의상 빌려준 거냐? 너가 허락을 받고 내가 해준 건데. 그래서 C가 이 부분 해줬으니까 너 이름을 네가 법적인 부분에 C에 대해서 채무자로 너가 하기로 하고 빌려준 것만 있으니까 너는 역시 채무자인 B로서 진짜 채무자가 맞다. 근데 왜 편의상 빌려준 거냐? 너가 일단 갚아라. 이렇게 A하고 B하고 결국은 어때요? 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야, 이거 법이 어떻게 돼 있지? 법이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좀 물어보겠죠. 우선. 제가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랬죠.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따져보면 되잖아요. 야, B가 A에게 이런 상황을, A가 C에 있는 상황을 다 B에게 이야기해 줬잖냐. 그리고 B가 자기 이름을, 너 이름을 받아라 그러면 대출 서류를 B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넘겨줬는데, 그럼 A 역할은 뭘까? A 역할은 B의 대리인이 아니겠냐, 대리인. 그러니까 A가 양해해 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C의 입장에서는 B가 실제 채무자고 A는 양해를 얻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리인으로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때 상황에 맞는 해석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대출 절차상 편의상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명의를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C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명의를 빌려주는데 실제로는 A다.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C가 회사입니다. 대출 회사.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좀 납득이 갈까요? 그러면 A로 하지. 그죠? 그러면 A가 개인 그 한도 초과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무를 질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B가 나가지, B가 이름만 빌려주고 대출 절차상 편의상 한다? 그러면 C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채무자가 A인다. 근데 A는 개인 한도가 안 되니까 C 회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안 되니까 딴 사람을 해야 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C의 입장에서 뭐라 합니까? 야, B, 너가 지금 이름 해서 네 명의로 해가지고 네 대출서가 다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C가 그러겠죠? A는. 야, 너가 허락해줘가지고 너 이름으로 대출 받으니까 그게 주채무자지. C는. 너가 실제 주채무자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상 이미 간 이상, 어때요? B가 책임을 져야겠죠. B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A한테 다시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지만, E나 C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B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채무자가 있는데 B의 책임을 진다는데 문제는 없죠. B는. 나중에 B가 이 돈을 다 갖고 나서
다시 A에게 결과적으로는 A에게 이제 이 돈을 빌리는데 협조해 준 거니까 그에 대한 손해는 A가 B에게 나중에 지는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B에게 채무자인 B에게 청구하는 것이 E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냐, C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냐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관계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C하고 E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B, 당신 일단 책임지고 당신 손해본 것은 당신하고 A 사이에서 A한테 돈 받아가면 될 거 아니냐. 왜 우리한테 난리냐 이 말이죠. B가. B를 보고 C하고 E는. 그죠?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게 아니고 A가 실제 대출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B의 명의를 가지고 허락을 했었기 때문에 채무자는 당신이 맞다. 우리한테 그러지 마라. C하고 E는 그러죠. 여기도 C가 채무자 돼 있지 않느냐. B는 갚아라. C하고 E 입장에서 다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갚았어. B가 A 너 나한테 돈 주라. 아니면 네가 대신 갚아라.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C와 E가 B에게 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가 뭐라고 답하기가 좀 궁색 맞을 거다. 자,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B의 주장이요. 자, 이 부분을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보고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한번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7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1항에 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를 한다. 갑자기 생뚱맞게 107조가 딱 나와요. 자, 이 말에 있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의사표시라는 게 뭐냐? 의사표시. 의사.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의사하고 표시에다가 슬래시를 한번 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굳이 의사표시라는 말을 안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계약도 의사표시죠. 그죠?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된 거잖아요. 나 살게. 너 팔래? 그래, 나 팔게. 이 자체가 의사표시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의사라는 거하고 표시라는 거하고 무슨 말이냐? 내가 팔 의사가 있어요. 팔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 계약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의사 있으니까 표시하는 거지 의사하고 표시가 분리되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분리를 시켜보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한번 시켜보고 따져보자 이 말이죠. 의사가 있는데 팔 의사가 있으니까 나 팔겠다고 표시한 거죠. 매매 계약서에. 팔 의사가 없는데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정신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겠죠.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리신 분,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디 병원에 입원한 그분은 정상적인 의사가 있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손 딱 해가지고 딱 표시했어요. 판다고. 그러면 의사가 없는 표시만 있겠죠. 치매 걸리신 분이 정상적인 의사가 없이 자기 땅을 판다고 손 눌러보세요. 그럼 이걸 누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야기하겠냐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표시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일치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제가 방금 말했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이라든가 또 치매에 걸리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런데 그 사람 도장이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의사를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찍혔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한 의사라고 해서 진의라고 합니다. 진의.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의사 앞에 내심의 의사라는 말도 생략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의사, 그걸 진의. 이런 내심의 의사, 이거하고 외부적으로 도장 찍고 글 적은 표시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보통은 다 일치가 되지요. 일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대응해 볼까요? 여기에서 B는 자기 자신의 어때요? 의사를, 어떤 의사입니까? 명의를 허락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의사에 따라서 이 A가 대출회사에서 B 명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를 통해 가지고 표시가 된 거죠. B가 직접 C에서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A를 통해 가지고 내가 명의에 사용한다는 의사를 C 회사에게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B는 결국은 그럼 이 표시의 문제는 뭐냐? 표시의 문제는. 이게 지금 대리인으로 표시가 한 거죠. 누가? A가 뭘? 대출을 받았다는 표시. 그럼 이 대출받은 표시 뭡니까? 채무자로서. 누가? B가. 이 표시의 내용이 그러잖아요. 이 표시는 국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표시된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는 겁니다. 표시. 그래서 이 표시에 의하자면 대리인으로서 A가 했다고 보는 것이 해석이 합리적이겠고 대출을 받겠다. 채무자를 나로 해서.
그런데 이 B가 지금 뭐라고 다툽니까? 야, 내 진짜 의사는 그게 아니었어. 이 말이죠, 지금. 표시하는 행위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내 의사는 단지 대출 절차 편의상 A에게 뭘 빌려줬다? 명의를 빌려준 거야. 내 그게 의사지 내가 주채무자로서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의사하고 대출을 주채무자로서 받고자 하는 표시하고는 불일치야. 이게 지금 B의 주장입니다. 이걸 법적인 부분으로 따져보자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쉬운 용어로 한번 따져본 거고.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되면 이 표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없는데 무슨 표시행위에 효력이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표시했다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됐을 때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표시된 계약서를 보고 근거를 두죠. 그 사람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무슨 텔레파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시를 보면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표시를 보고 전부 C도 대출해 줬을 거 아니에요. A라는 대리인 자체를 가지고 대리가 와서. 그러면 이 C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B가 야, 너 의사는 지금 네가 주장하는 의사지. 그때 상황을 보면 너 의사는 분명히 네가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를 A를 통해서 표시한 거니까 너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치하는 거야. 너 거짓말 치는 거야, B 너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C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너가 내심 의사가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내심 의사는 추단되는 거지. 그것을 현미경으로 완전히 그대로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아닌 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야, 너가 지금 A한테 다 상황 들었고 너 내심 의사는 대출 채무자를 너로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고 하고 표시만 그렇게 했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그죠? C 입장에서는. 너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거짓말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표시하고 의사하고 불일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C의 입장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불일치가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C가 그래 불일치 된 건 알아. 얘를 가능해 돼서. 그런데 B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제 C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하고 표시하고 일치됐다고? 불일치된 게 맞는데 니네들도 C도 내가 채무자로서 대출 표시를 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니네들도 C도 알고 있었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거짓말 했다고 그래? B가 이야기하죠, C가. 그래서 설사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C 니네들도 내 진정한 의사, 내심의 의사는 채무자로서 대출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들도 여기 나한테 채무자로서 대출 갚아라. 이렇게 말할 거 없어. 니네들도 그런 사실 알았잖아. 대출의 의사 표시를 알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B가 C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방전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진의한 의사표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의한 의사표시 1항을 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때 상대방은 C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B가 그럽니다. 야, 나는 내심 의사는 대출 내 채무자로 해서 갚을 게 없었어.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A를 통해서 표시했는데 이건 불일치야. 그러니까 C가 야, 무슨 소리냐? 너는 대출 표시 채무자의 진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하고 표시하고 어때? 어긋난 게 아니라 똑같아. 일치된 거야. 그랬더니 B가 무슨 소리냐? 나 내심 의사는 대출 절차상 편의상 준 거고 이런 것도 니네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야. 이게 지금 107조 1항이었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 즉 C가 B가 진이 아님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107조 1항이 생뚱맞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라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그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관련 판례를 강의 안에서 보기 전에 그냥 바로 본건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3본건의 경우. 그러면 이제 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미 사례는 한번 풀어봐야 될 거니까. B는 A로 하여금 B를 대리하여 C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이고 다만 그 대출금을 A가 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지금 이때의 B의 의사는 B의 내심의 의사는 야, 너 내 이름으로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잔금 쳐. 알았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심 의사고 그에 따라서 이 표시가 주채무자로서 이야기하고 대출을 표시한 것이 이게 맞겠죠? 지금. 가항에 제가 읽어봤던 게. B는
A로 하여금 B를 대리해서 C에서로부터 위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이고 다만 대출금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B의 의사일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채무자로서 대출 표시한 거고. 그렇죠. 딱 이와 같은 경우에 B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A에게 귀속시킬지라도 이 A는 이 돈을 2억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1억 7,700을 A가 갚아야 될,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돈을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A의 경제적 효과는 그런 말이고 그 법률상 효과, 채무. 이 채무자는 내가 지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거죠. 이게 법률상 효과죠. 이걸 B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내심의 의사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표시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합리적이죠? 자, B가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의 의미가 B의 진위와는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시된 행위가 채무자로서 대출을 하겠다니까 법적으로는 채무의 어때요? 채무자로서의 효과를 자기가 받는 거고 이 돈을 받아서 A 너는 여기 써라고 경제적 효과 이 부분을 B가 승낙했다는 것이 의사고 그에 따라서 이 대출의 표시가 됐다라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맞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의사 표시가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용어가 이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심의 의사는 어떻게 파악을 되겠습니까? 재반 사정을 다 봐야 돼요. 재반 사정을 다 봤을 때 이 표시, 이 대출이 경위가 받게 된 경위,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시가 왜 이루어졌는가에 보면 야 이것은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네. 이런 말을 갑자기 의사표시 들어오니까는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어떤 생소함 때문에 아유 법이 어렵네 라는 거죠. 무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으로만 가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낭을 봅시다. 그리고 설사 B의 내심의 의사가 이 대출에 따른 법률상 효과마저도 A에게 귀속시키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이 말은 법적인 용어를 했지만 야 나는 채무자로서 한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나는 채무자로서 내가 이름 들어간 게 아니야. 난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어. 그건 내 의사가 아니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인 C 회사가 정말 너 의사가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B는 여기서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C가 어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야 비로소 이 대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107조 1항 단서에서 봤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C의 입장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A의 C 회사에 대한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되어서 A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자. 그래서 C 회사에서는 감사 D의 견의로 야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B가 아니라 누구죠? A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라면 B의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실제로 B가 주장한 것처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건 아니지 않느냐 C가. 그러면 A로 하지. 그죠? 개인 대출이 안 받으니까 B 명의로 하자고 했었던 부분까지 다 경위가 나오는데 이걸 만약 소송하면 B는 패소죠. 그래서 B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관련 판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진위가 아닌 의사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도록 제가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강의한 2에 진위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검토 강항입니다. 강항. 강을 한번 봅시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 매수 대금을 교부받아서 증권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했어요. 임의로 운영한 경우.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일반적인 채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와는 달리 세금 공제 후에 확정이자가 지급되었고 세금 공제 후에 확정이자가 지급되었고 고객은 그 직원을 통해서만 증권회사가 거래했고 고객 명의의 종합통장에 잔고는 없어지고 다만 그 직원으로부터 잔액증명서나 보관증만을 교부받았고 뭐 이상하죠? 형태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잔액증명서나 보관증으로 그 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권회사로부터 현금 또는 채권으로 인출할 수 없었다면 자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의사가 증권회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조금만 기울이면 야 저거 증권회사 몰래 그 직원이 지금 뭔가 장난치고 있네 이런 것을 알 수는 있었겠죠. 이 형태가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보통의 경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계약 관계를 진행을 쭉 했다면 이 부분에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객 손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증권회사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자, 증권회사 쪽에서는 야, 너 왜 확인을 안 했냐? 직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요즘 세상에 어딨어? 무슨 뭐 종합통장 잔고도 없어지고 잔액증명서나 보관증만을 교부받고 또 그 직원을 통해서만 야, 이런 경우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봐도 이상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당신 그런데 결국은 당신이 부주의로 그런 상황을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 회사에다가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게 증권회사 입장 아니겠어요? 그럼 B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당신 직원 아니냐? 이런 거 아니죠. 당신 직원이니까 무조건 책임져라 그러는데 증권회사에서 야, 직원이라고 다 책임지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뭐가 분쟁이 있었을 때 하는 문제가. 자,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자, 밑줄 그었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한번 제가 지어보고 이게 참 이때 이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를 보고 말하겠습니까? 이 고객하고 지금 직원을 말하겠죠. 직원.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면 증권회사를 A라고 합시다. 증권회사 A. 증권회사가 A인데 여기가 이제 B가 직원이라고 봐요. 고객이 C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건 직원이고 B하고 C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법률 관계가 이어지겠죠. 여기에 이제 직원이니까. 직원, 회사, 고객. 자, 고객과의 이 법률 관계는, 이 계약은 이 B하고 C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B에 보면은 A의 대리인이라고 한번 보잔 말이죠. 이 판례에서 표시하고 있는 용어 자체가. 자, 근데 B는 이 A를 위해서 이 C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통장도 없고 잔액 증명서 보관증만 교부하고 이 자기를 통해서만 하게끔 하는 부분은 이 A의 회사 이익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뭐라 해요? 야, 당신 말이지 B의 입장에서 당신 이런 형태라면 이런 경위라면 좀 이상하지 않냐? 거래 관행이. 그러면 B의 이익을 위한 거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하고 거래했다라는 것을 당신 이 C가 이런 이례적 형태라면 당신이 알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이 본인은 이제 A 회사를 말하죠.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이죠. 그것을 상대방이 누군가 C죠. C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유출을 해서 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죠? A 입장에서는 야, 왜 우리가 책임지냐? 지금 B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 조그만 귀를 그렸으면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을 당신이 결국 협조한 거 아니냐? 그런데 B에게 물어라 책임을 왜 우리 A에게 묻냐? 우리 회사 잘못 없다. 이런 내용을 대법원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C의 입장에서 뭔가를 주장하려면 이 관계가 야, 나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A 입장에서 뭘 잘못했어요? 야, B가 나쁜 짓을 했는데 너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B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수익률도 많이 주지 않았냐? 학적 이자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내심 네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않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니까 회사한테 물어주라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네 잘못이 크다. 우리 이 부분 인정 못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대법원이 어때요? 손 들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틀린 겁니까? 그래도 C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래는 실질적으로 B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타해가지고 그로 인한 수익도 C가 일부 보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A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증권회사 망하죠. 그럼 C는 책임질 거 하나도 없네요. B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A를 손 들어주면서 C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했을 때야 비로소 A에게 뭔가를 항변하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부분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로 그냥 용어를 좀 쉽지 않은 용어를 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밑줄 그게 뭐죠?
그 상대방의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여부. 이 진이 아니라고 한다는 분은 이때 진이 뭐예요? A 회사하고의 거래 관계 한것보다는 이 돈을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겠다. 이런 말이 진이겠죠.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B와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C, 의사 형성 과정과 그 경위,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등을 모든 것을 다 객관적 사정에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게 이 판례 문제입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 볼까요? 이건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 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게 종종 있겠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가 되려면 이 표시대로 이때 각서를 준 사람의 내심 의사도 진짜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있었을 때는 표시대로 인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각서가 표시잖아요. 이 각서는 효력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각서를 단지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죠. 이 표시 자체는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 진짜 의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내 진짜 의사가 아닌데 각서를 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 강제로 썼다. 내 앞에서 위협하고 칼 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이거예요. 지금 내 내심 의사가 아니었다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이 경우에 어때요?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작성됐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야 그때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내가 내심 의사도 여전히 책임지겠다 해서 준 게 아니고 그 상대방 고객이 나 이거 안 써주면 남편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라도 써줘야지 제가 남편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겁니다. 진짜 제가 이걸 책임지겠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써준 게 아니고 고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의 의사는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야 이것은 진이가 아는 의사표시, 진이가 있는 의사로서를 전제로 해서 각서 써준 게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두 개의 판례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 하나의 판례를 또 있으면 뭐냐면 예금자가 같은 교회 신도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신용협동조합에 예탁하여 달라면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맡겼어요. 근데 이사장이 B라고 해도 상관없죠. 아까는 직원이 했는데 이 A가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고 B가 이사장, C가 고객입니다. 그 이사장이 예탁금으로서 입금 절차를 밟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미 이사장이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들의 운영 자금을 운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자신의 돈으로 신용협동조합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계산해 지급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계산해 지급하니까 C가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C가. 이런 형태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이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주니까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더 이상 못 받으니까 비로소 이제 협동조합한테 문제를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직원하고 똑같은 거죠. 협동조합에서는 야, 너 높은 고율의 비율을 다 바꿔서 이상한 행동을 다 알면서도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그 돈을 이용했다는 것을. 근데 이제 돈도 못 받고 이사장도 도망가니까 우리한테 주니? 우리한테 문제 제기하면서 돈을 받으라고 주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못 준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다음 위 예금자에게는 마치 예탁금 입금이 된 양 신용협동조합이 업무 전산을 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수개식 정기 예탁금 증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경우에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런 형태가 너 알 수 있지 않았겠냐? 너 알 수 있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결국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자기 개인을 위해 살고 했었던 부분이고 당신 또한 거기서 협조한 부분이고 그것이 신용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도 뻔히 알 텐데 그 돈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신용협동조합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사장 예금 계약 체결 의사표시가 진위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돈, 자기 경영했던 회사를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걸 알고서 비로소 이사장에게 그런 거래 관행을 형태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C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너네 둘이 해결해라. 너네 둘이 B하고 C. 이 말입니다. 이제 진이 아닌 의사와 표시, 의사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어떤 건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사례를 통해서, 그거였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퍼펙트 하고요. 의사표시가 뭐 법률 용어제 세세히 들어가는 것은 그건 법률 전문가에게 거기까지는 맡기는 것이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시간 많이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의사 표시의 법리에 관한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